네, 안녕하십니까. 적폐청산과 정치 수지를 개선하는 박주민의 정수기 진행을 맡은 박주민입니다. 오늘 다룰 적폐는 뭐냐, 그 대상은 누구냐. 오늘도 MB입니다. 왜 자꾸 MB를 이렇게 다뤄야 되냐. 워낙 부지런히 이것저것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욕심쟁이 MB 3탄 농협의 210억 대출 사기 사건을 살펴볼 텐데요. MB하고 농협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싶은데,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그 MB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돈들이 모여있는 그런 저수지, 이런 저수지 쪽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이런 의혹이 있어서 이 210억 농협 대출 사기건하고 MB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이걸 살펴볼 수 없어서요, 특별한 분 한 분 모셨는데요. 본의 아니게 MB 저격수가 되신 국회 농민대표 김영건 의원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농민대표. 예. 맨날 저 만나면 이제 한우 키우신 얘기 해주시고, 농사 짓는 얘기 해주시고. 농민대표신데 어쩌다가 이게 MB 자금을 추적하게 되신 거예요? 아까 이제 MB가 예. 정말 했는 일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부분에서도 진짜 MB가 했는 일이 많아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MB에 비하면 별로 했는 일이 없어요. 예. 근데 MB가 농업과 관련해서 했는 일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네. 그게 농협을 주식회사 체제로 바꾼 거예요. 농업 협동조합이면 협동조합이어야 되는데. 협동조합은 그렇죠. 이윤을 목적으로 한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협동조합은 그 성격 자체가 상호 부조가 목적인데. 그렇죠. 예. 지금 농협은 주식회사예요. 이름은 협동조합인데. 네, 농업 협동조합인데 내용은 실제로 들어가 보면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요? 네. 이걸 이렇게 바꾼 게 MB가 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MB가 2007년도 말에 당선이 될 그 시점에 MB보다 먼저 최원병이라는 MB하고 동갑이고 동지상고를 같이 나온 MB의 최측근이라고 익히 알려져 있는 최원병이라는 사람이 먼저 농협 중앙회장에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명박 대통령 당선 시점하고 봤을 때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 이명박 대통령은 2월에 취임을 하고 최원병은 그 전해 12월 달에 취임을 하고. 그러니까 대선은 끝난 뒤에. 그렇죠. 대선이 끝났으니까 이제 영향력은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때 당시 우리가 기억을 되돌려 보면 그때는 MB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던 시기예요. 그렇죠. 엄청난 표 차이로 당선이 됐고. 그러니까 최원병이 중앙회장 선거에 뛰어들 때 이미 MB는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최원병 씨가 선거운동을 할 때도 그것을 10분 활용해가지고 농협중앙회장이 돼요. 네. 최원병. 네. 예. 그런데 농협을 이때까지 이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원래 농협은 경제사업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용사업은 돈 빌려주고 그렇죠. 돈놀이 하는 거고. 경제사업은 농민들이 생산해놓은 농산물을 판매하고 수익을 내는. 그러니까 농협은 크게 봐서 신용사업하고 경제사업이 있는데 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서 왜냐 그러면 이걸 합쳐놓으니까 농협이 경제사업은 하지 않고 신용사업만 하니까. 그 얘기 맞아. 돈놀이 한다. 돈놀이만 하니까.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농협이 신용사업에 뛰어들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오랫동안의 농업계 내의 수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신경을 분리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명분하에 그걸 하면서 주식회사 체제를 바꿔버린 거예요. 둘 다를요? 아니면 신용 부분을? 둘 다를 주식회사. 그래서 그게 농협의 경제지주라는 지주회사와 농협의 금융지주라는 지주회사 두 개를 새로 설립합니다. 그 두 개의 지주회사는 주식회사 체제예요. 지주회사는 주식회사죠. 그렇게 해서 이 농협 전체를, 그러니까 지금 농협은 중앙회와 지역에 가면 단위 농협, 회원조합이라 그러거든요. 회원조합 크게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 중앙회 체계를 완전히 주식회사
체제로 바꿔버려요. 이게 MB가 했던 농협 개혁의 핵심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 이 중앙회가 주식회사다 보니까 이윤을 목적으로 해야 되고 주주들한테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주주한테 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 지주회사가 농업 현장에 있는 단위조합과 경쟁하는 구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오히려 이익을 내야 되니까 지역 농협이 할 거를 자꾸 뺏어 먹게 된다 이거죠.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큰 중앙회에서 주식회사와 시골의 조그마한 농협들이 어떻게 경쟁을 하겠어요? 경쟁 못 하잖아요. 이게 10년, 20년 가면은 단위조합들, 회원조합들은 거의 다 망할 거다. 중앙회만 살아나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농협 중앙회를 지주회사로 바꾸고 주식회사로 해놓은 게 농협 입장에서는 대재앙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재앙이 될 거다. 단적인 예로 이제 벌써 이미 그런 현상이 하나 나타나고 있는데 원래 인삼농협이라는 농협이 전국에 11개가 있었어요. 금산 인삼협동조합, 풍기 인삼협동조합 뭐 이런 경기도에도 인삼을 하는 지역이 있으니까 지역마다 인삼을 주 이제 생산해서 경제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 전국에 11개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중앙회에서 한삼인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한삼인 요즘에 광고 엄청 하는데 엄청 하죠. 한삼인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 한삼인은 농협 경제지주의 자회사로 되어 있어요. 한삼인은 중앙회에서 설립한 경제지주 회사의 브랜드다. 자회사예요. 자회사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농협에서 한삼인이란 브랜드를 가지고 그 시장에 뛰어들고 나니까 한삼인은 경영이 개선이 돼요. 실적을 내요. 당연히 내겠죠. 그렇게 광고 많이 하고 하는데 그리고 농협이 뭔가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좀 믿잖아요. 신용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11개의 지역에 있는 인삼농협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이 구조를 MB가 만든 거예요. MB는 뭐 안 한 게 없네요. MB는 가만히 보면 정말 큰 일을 많이 저질러 놨어요. 그러니까 보면 그 예전에 제가 군대 다닐 때 가장 안 좋은 군대 지도자 장교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머리 안 좋은데 부지런한 사람. 아니면 못 됐는데 부지런한 사람. 근데 딱 전형적인. 그래서 이게 MB가 그 일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GMO 농산물.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1년에 GMO 곡물을 1,000만 톤 정도를 수입을 해요. 1,000만 톤 정도 수입. 근데 그중에 200만 톤 정도는 식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이제 가축 사료도 쓰고 가공용으로 쓰는데 식용 GMO 농산물을 수입하기 시작한 게 MB예요. 참 진짜 식용 GMO. 식용 GMO. 식용으로 우리가 2008년도 3월 달에 수입 개시 결정을 해요. 2008년도 3월 달에. 그리고 2008년도 5월 달에 첫 배가 들어옵니다. MB가 그때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요. 1년에 1,000만 톤을 수입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쌀 총량이 400만 ton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쌀의 2배 반 정도의 곡물을 GMO를 수입을 하는 거고 그중에 식용 GMO 곡물은 MB 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200만 아니 그럼 MB가 굳이 GMO 농작물을 수입하도록 한 이유는 뭐예요? 좀 싸게. 그러니까 이제 GMO 곡물이 계속 들어오는 거는 기업의 이윤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재료를 만들거나 하는 업체로서는 좀 더 싼 원료를 들여와서 하면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그 GMO 곡물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데가 뭐 식용유 등 이렇게 가공식품에서 많이 쓰는데 그게 다 식품 산업에 뛰어든 대기업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이해를 잘 관철시켜 준 거죠. MB는 또 대기업하고 엄청 친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MB는
농업에 있어서도 굵직굵직한 대형 사고를 많이 쳐놨어요. 이 위에도 몇 가지 뭐 할 더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네. 뭐 계속 얘기하긴 그렇고요. 그에 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가만히 보면은 진짜 별로 했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다 터전 닦아놓고 한 데서 공주놀이하고 갔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다스의 실소유주를 둘러싸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명박은 기업을 차려서 이렇게 드시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돈 받아서 금고에 놓는 그리고 아주 농업은 70년대, 60년대 스타일로 농업은 뭐 그런 보면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그냥 관심도 별로 없었고 일도 안 하셨고 네. 그래서 농림부 장관도 이동필 장관이라는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4년 했잖아요. 네. 3년 반 동안을 이동필 장관이 혼자 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냥 예. 그냥 그래서- 혼자 댕자. 예. 예. 그분 이름이 이동필인데 이동필. 저러다가 오동필 된다 해서 또 5년 동안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별로 그 박근혜 대통령 오히려 좀 또 했는 일은 지금 없고. 보면 이제 MB가 했던 일 대충 좀 드러난 거 보니까 네. 국정원과 청와대 그다음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네. 통해서 언론 장악, 그다음에 교수라든지 네. 학계에 대한 사찰,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에 네. 대한 사찰 및 배제, 네. 문화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차별들, 그리고 대국민 어떤 선전전 이런 거 했었고, 그렇죠. 그 4대강, 주요한 맥점들은 MB가 다 잡아나갔던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4대강, 농협에 대한 대개조, 네, 네, 네. 그다음에 GMO 네, 수입, 공무수입 이런 거, 해외 자원 투자, 해외 자원 투자, 예. 그리고 농업에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대기업이 축산에 진출하도록 문호를 개방한 거, 그것 MB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니까 손을 안 댄 곳이 없고 손을 네. 댄 것 중에 잘 되고 있는 게 없어요. 역대 최악의 대통령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주진우 기자님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12월 내로 포토라인 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B가 포토라인에 설 수 있도록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겠죠? 농협 210억 대출 사기 사건. 그럴 수 있죠. 예. 이거 관련돼서는 지난 9월에 저수지 게임이라고 주진우 기자가 김어준 총수하고 같이 만든 영화가 개봉을 한 적이 있었어요. 대략 어떤 사건입니까? 2008년도 그때에 네. 상당히 이렇게 경제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2008년도에 굉장히 안 좋았죠. 예. 금융위기. 금융위기 예. 때인데 근데 이상하게 그때에 농협이 해외 투자를 해요. 금융위기 때 예. 제가 잘 아는데 그동안 호황기 때 해왔던 해외 투자들을 다 접어요, 보통 은행들이. 예.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는 해외로 나가는 PF, 예.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2008년도에 오히려 돈이 나갔다. 보통 이제 해외 투자를 활발하게 했던 데는 그 시점에 이렇게 문을 닫는 시기였는데 접는 시기였죠. 근데 농협은 그 전까지는 안 했어요. 오히려 안 하다가. 네, 안 하다가 2008년도 그때에 뒤늦게 뛰어듭니다. 그러고는 쫄딱 다 털어먹죠. 어느 정도 털어먹고 어떻게 털어먹었는지 좀 설명을 그러니까, 해주시죠. 농협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돈이 이제 두 가지 종류예요. 네. 중앙에 돈이 있고 회원조합들이 모아놓은 돈이 있어요. 그래서 회원조합들이 모아놓은 돈은 농협 상호금융특별회계라고 불러요. 어려운 개념들이 하나씩 등장하고 예, 있습니다. 상호금융특별회계인데 이거는 금융권에서도 1금융이 아니고 2금융에 속해요. 2금융에 속한다. 예. 이 상호금융특별회계라는 요 돈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네. 이건 이제 농민들 회원조합의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굳이 수익을 많이 낼 필요 없이. 많이 내지도 않고 예. 안정적으로 해야 내야 되니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상호금융특별회계가 적자를 낳는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겠죠. 안정적으로 하니까. 40년 동안 운영한 기록을 보면은 항상 늘 흑자를 내고 많지는 않지만 흑자를 꾸준히 꾸준히 내고. 내고 그리고 거기서 그 돈을 가지고 시골 농협들에게 배당을 해줘서 이자 수익을 배당을 해줘서 운영하는데 쌈짓돈을 쓰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네. 2008년도에 단 한 번 단 한 번 1777억이라는 대규모 적자를 내요. 1777억. 예.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규모예요. 보통 배당을 해주고 연말 정산을 하고 추가 정산까지 해주는데 네. 해마다 보통 보면 추가 정산 해주는 돈이 1200억에서 150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해에는 추가 정산도 안 해줬고 1,777억이라는 적자도 냈고 그래서 상당한 규모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평상시에는 수익이 좀 나와서 한 1,200억 정도 나눠줬는데 예. 그것도 못 나눠주고 못 나눠준 상태에서 오히려 더 적자도 1,700억 났다. 예, 1,777억이라는 적자도 내고. 그러면 합치면 대략 한 4천억 되겠네요. 그렇죠. 4천억. 2,900억이니까 3천억 예, 정도 예. 되겠네요. 근데 그 이상이라고 봐요. 왜냐 그러면 금융에서 보통 이제 적자가 나면 한 회계 연도의 적자를 다 정리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나눠서 하죠. 나눠서 하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면 보통 3년 정도 해서 까죠. 그런 감안하면 적어도 4천억 내지 5천억 이상의 갑자기 그 정도 손실을 봤다. 손실을 받지 않겠냐라고 짐작을 하는데 그때가 2008년도예요. 2008년도. 그래서 그 시기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너무 궁금하셨던 거군요. 궁금했던 거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2008년도에 캐나다에다가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파이낸싱 프로젝트 이렇게 해가지고 BF를 하는데 캐나다 토론토에서 주상복합단지 개발하는 현지 법인. 한국인이죠 당연히. 현지 법인에다가 210억을 대출해 주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MB하고 연관이 있지 않느냐라고 추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PF가 이렇게 협의가 되는 단계에 MB의 최측근이 그 캐나다 토론토의 현지 법인 대표와 농협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만 정리해 드릴게요. PF라고 표현하신 건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투자를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그런 대출의 한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PF를 하는데 그 PF 논의 과정에 누가 방문했다고요? MB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 가족. 그러니까 인척이죠. 인척. 인척. 누군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인척. 그게 이제 얘기되는 사람은 특정인이에요.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 그것을 방문해서 협의하는 것을 봤다라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있어요. 그것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요. 물증은 없고 진술은 있고. 진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뭐 CCTV로 찍혀놨다든가 그 사람이 갖는 회의록이 있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렇죠. 그게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게 누구다고 밝히고 이게 사실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런 증언이 일부 있다라는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업계에서는 좀 공공연하게 얘기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근데 보통 형사재판에서도요, 한 사람의 증언이 있으면은 신빙력이 약하지만 두 사람, 세 사람이 교차로 그걸 확인해주면 이거는 뭐 충분한 증빙력이 지금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법정에서 증언해 줄 사람이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상태는 아닌데 알아보시니까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들이 한다. 계속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작은 MB의 연관성 거기서 이제 대출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그래서 MB가 개입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근데 210억이 대출은 되는데 대출 됐죠. 그 시점에 됐다는 것도 조금 이상한데 그 시점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금융위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는 오히려 해외 대출을 접는 시기인데 한 번도 안 하던 농협이 갑자기 남들 다 이제는 그만둬야 된다 망한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대출했던 것도 이상한데 결국 210억 원을 톡 털어먹어요. 털어먹었다. 사업이 이제 안 간 거죠. 망한 거죠. 그러니까 토론토에서 그 주상복합단지 개발 사업 자체가 대형 사기 사건이 돼요. 사기 사건이 돼버렸군요. 사기 사건. 거기서도 결국 실체가 없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아니죠. 진행을 해요. 진행한다고 토론토에서도 막 광고를 하고 해요. 하고 부지도 확보했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칸막이도 치고 이런 거 해요. 하는데 실제로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서진 않아요. 캐나다 내에서 그 사업 자체도 사기 사건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분양대금도 꽤 모았던 것 같아요. 모았어요. 모았는데 사기 사건으로 끝나고 그리고 농협은 그 과정에서 결국 210억을 다 털어먹는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고 얘기되는 사실들이 여러 군데서 나와요.
그러면 납득이 안 가는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하나 좀 설명해 주시죠.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210억이라는 돈이 네. 캐나다로 넘어가는데 네. 일부 돈은 한국에 남겨놓고 나가요. 이건 뭐냐면 선이자 떼는 거. 선이자 떼는 방식으로 그걸 남겨놓고 나가고 160억이 캐나다로 넘어가는데 네. 캐나다에 넘어가서 그쪽의 은행에 수익 증권을 사게 됩니다. 네. 보통 이제 이 수익 증권을 사면은 농협이 수익 증권의 권리자로 등록을 하게 돼요. 그죠. 제가 빌려주면서 그 수익증권을 자기 명의로. 그래 당연한 거죠. 예, 예. 수익증권의 권리자로 등록을 하게 되고 그 수익증권의 만기일은 2년이에요. 2010년도 9월인가가 돼요. 네네. 그러면 2010년도 9월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 수익증권에 의해서 그 농협은 돈이 따라오죠. 돌려받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수익증권의 권리자를 농협이 자기 앞으로 설정을 안 해요. 그리고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2010년도 9월이 돼 가지고 돈이 안 돌아오니까 네. 이상하다 싶어서 그때 이제 다시 막 연락을 해보고 근데 연락도 안 되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농협에서 이제 캐나다로 현지 갑니다. 네. 가서 보니까 수익증권도 농협 앞으로 안 돼 있는 거예요. 누구 앞으로 돼 있냐 그러면 네. 그 주상복합단지 개발하는 현지 법인 대표와 그의 처 앞으로 수익증권의 명의가 개설돼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네. 저도 로펌에서 일을 해봐서 네. 아는데 이게 백몇십억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일어나면은 굉장히 여러 기업의 담보를 설정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수익증권 방식도 사실은 담보를 잡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어떤 식이냐면 땅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신탁회사가 오히려 수익증권을 발행하는데 그 수익증권의 수익자 명의에 예. 돈 빌려준 은행 이름이 들어가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잘 아시네. 제가 맨날 했던 일이 그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업이 성공하고 사업이 계속 가면서 현금이 예. 발생하면 예. 그 수익증권에 기재된 대로 신탁회사로 돈이 흘러 들어와요. 예. 그러면 신탁은행은 그 수익증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 특히 그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 수익증권에 기재된 내용대로 돈을 계속 줘요. 예. 그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너무 그러면 우리 방식인데 박주민 의원이 이걸 처음부터 들여다봤으면 훨씬 쉬웠을 텐데 나는 이거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 영어를 못해요. 근데 영어는 나도 못해요. 근데 황당한 게 이제 수익증권의 수익자, 즉 수익증권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져갈 사람으로 농협을 설정해 놓은 게 아니라 그 개발법인의 대표가 이거는 그냥 돈을 준 거예요. 빌려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을 하더니 이건 준 거라고. 돈 준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니까 160억의 수익증권의 권리가 그 법인의 대표로 돼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담보를 해갖고 90억을 빼가고 60억을 빼가고 그럼 150억 빼갔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은행은 10억은 이자로 받은 걸로 하고 하니까 깡통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자가 다 돈을 찾아가니까 네. 증권은 깡통이죠. 그래갖고 2010년도에 뭐 이상하다 돈이 안 들어온다 싶어서 봤더니 그런 사달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수익증권을 발행을 받았는데 수익증권상 수익자가 부동산을 개발하겠다는 그 사람이에요. 근데 얘가 어떤 식으로 돈을 미리 빼가냐면 그 수익증권 이거 내 명의로 돼 있잖아. 이거 내 거야라고 하면서 그 수익증권 자체를 다른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그 은행에서 또 다른 은행에 그 증권을 담보로 돈을 또 빌려서 가져가 버렸네요. 그런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수익증권의 수익자도 농협은 아닌데다가 이미 그 수익증권은 다른 은행에 또 그 사람을 위한 개발자를 위한 담보물로 다 잡혀 있으니까. 그게 뭐 다른 은행이 했는지 그 은행이 했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운데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다시 60억과 90억을 대출 받아 가버렸으니까. 이미 150억이 까인 상태 수익증권. 그리고 그 남아있는 10억은 은행에서 이건 우리 이자야 그러면서 가져가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런데 농협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이러면 다 잘려야 되네. 뭔가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해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제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현지 캐나다의 당사자들과 이렇게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이걸 이제 시작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자료를 주고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료들이 어느 게 진짜 자료고 어느 게 가짜 자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 허위가 많고 그리고 농협은 또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파이낸싱을 하는 과정에서 농협의 법률 대리인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법률 대리인 자체가 없었어요. 아니 원래 예. 원래 차주는 사실 법률 대리인이 별로 없어도 돼요. 금융권하고 거래할 때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은행들은 거의 대부분 법률 규정을 위배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대신에 빌려주는 애들은 차주가 떼먹을까 봐 걱정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은행들은 은행이 대리인을 선임해요. 그래서 저희 로펌들도 보면 금융기관 대리를 하거든요. 차주 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상식 밖의 거리네요. 그러니까 농협의 법률 대리인은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현지 개발업체의 법률 대리인과 상의해서 일을 진행을 해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돈 준 거예요. 그냥. 그래요? 이게 실무상 이게 변호사업계 실무상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이건 그냥 돈을 준 거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뭔가 나중에 이제 소송을 하려고 그러니까 뭐 자료가 있어야 하죠. 법률 대리인이 없었고 상대편의 법률 대리인의 말을 듣고 했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죠. 법률 대리인은 쌍방을 대리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쌍방을 대리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차주가 사실 돈을 떼먹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겹겹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역할을 보통 변호사들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야 이건 너무하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160억에 대한 권리를 전혀 확보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후에 소송도 치밀하게 전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야지 자료가. 그래서 이 사건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건 사기를 당했는 건 맞는데 일방적인 사기라고 보기 어렵고 공모된 사기라고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주의를 좀 기울여서 여러 가지 체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계약 당사자들과 전혀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다 해 잡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온 거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익증권과 관련된 허점은 이렇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160억은 캐나다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남겨둔 돈 그리고 이렇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할 때는 이 돈의 이자도 받아야 되고 나중에 원금도 회수를 해야 되니까 돈을 빌려주는 농협과 돈을 빌려가는 사람과 함께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을 하잖아요. 그 계좌를 개설은 처음에 이제 함께 하지만 그 통장에 돈을 빼낼 수 있는 권한은 농협이 갖죠. 그렇죠. 그것도 안전장치 중에 하나예요. 4개의 통장을 개설을 합니다. 외환은행 통장을. 2개는 원화 통장으로 개설을 하고 2개는 미화 통장으로 개설을 해요. 그래서 이 통장을 통해서 초기에 이자를 일부 받아요. 받고 그다음 조금 이상한 거는 대출에 간 사람이 선이자로 이자를 좀 이렇게 먼저 또 내요. 그 날짜가 돌아와서 내는 게 아니라 선이자 형식으로 돈을 먼저 내고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게 이제 돈을 들어오면 농협이 이 통장에 대한 열쇠를 잘 관리를 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열쇠를 열었다 잠궜다 하는 행위를 반복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질권 설정이라 그러더라고요. 질권 설정 방식으로 하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 4개의 통장을 열어줘요. 마음대로 빼가라? 마음대로 빼가라. 그래서 여기에 들어왔던 돈을 다시 그냥 다 빼가 버려요. 그래서 이걸 이제 금융권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말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죠. 자금 관리를 대주가 해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뭐냐면 단순하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게 아니라 어떤 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개발 사업의 진척도와 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속도를 맞춰주는 자금 관리 역할을 합니다. 대출자가. 그래서
수시로 보고를 받아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예. 그리고 돈이 추가로 얼마 필요한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열어줘요. 예. 그래서 가져가게 만들고 예. 그다음에 필요한 만큼 가져가면 바로 닫아버려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안전하게 키핑을 하면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안정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단순히 땅을 담보로 산다. 예.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업을 보면서 돈을 빌려주는 예. 거기 때문에 그렇게 현금 흐름 자체를 통제하는 기술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기재를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그런 관리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그렇죠. 그게 통장을 설정을 해제해 줬다라는 얘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모된 사기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거기서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아는 저 선배 변호사들 중에 몇 명은 예. 또 자금 관리도 예. 변호사들이 대리를 맡아서 하는 아, 거거든요. 예. 잘못 관리해서 그냥 망한 사람들 많아요. 그냥 차주가 예. 와가지고 지금 급하니까 돈 어떻게 좀 빨리 해달라 그러면 여러 가지 서류를 다 받아서 예. 검토한 다음에 열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 없이 열어줬다가 그냥 날아간 사람들 많아요. 일일이 그렇게 하면 안 일일이 다 되거든요. 열어줬다가 잠궜다가 그거를 할 때 예.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된 서류가 있어요. 자금 소요 계획서라든지 예. 뭐 이런 거 쭉 제출해야 돼요. 예. 증빙도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다 들어왔으면 그걸 다 들어왔다는 걸 변호사가 확인해주고 예. 열어주세요라고 해야 돼. 열어주는 형태로 작동되거든요. 근데 변호사들이 가끔은 그런 거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날아가는 경우도 많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래서 계좌 관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와 있던 돈 또 37억을 날려먹어요. 그러니까 미리 떼놨던 돈 37억도 날아가고. 예. 이자 돈 낼 날짜도 안 됐는데 먼저 돈을 좀 이렇게 선납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쏙인 건지 뭐 어쨌든지 하여튼 아니 근데 프로젝트 파이낸싱 할 때는 보통 예. 선이자를 떼요. 선이자 떼요? 예. 선이자를 떼서 그 선이자를 가지고 일부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자금 관리에 대한 수수료로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 그 돈을 쟁여놓거든요. 그래서 기타 금융 필요한 경비 같은 것도 다 떼요. 이자 떼고 경비도 다 떼서 통장 4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4개. 통장을 그렇게 여러 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는 대출금 잠겨놓는 통장, 하나는 이자 받아주는 통장, 하나는 경비 통장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다 그 통장을 열고 닫는 조건들을 상세하게 규정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서 보면 그냥 백과사전만큼 두꺼워요. 근데 그거를 전혀 안 지키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지킬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내가 이런 걸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들다 보려고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37억까지 날렸다. 다 날려먹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이 결국은 MB와 연관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핵심이잖아요. 그죠? 대출이 되는 과정에서는 뭔가 소문이 있었다. 뭔가 그런 이제 주변에 증언들이 있는데 결국 이 4개의 통장 그러니까 4개의 통장을 돈이 들어온 계좌가 있을 것이고 이 통장을 통해서 돈이 또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가를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게 진짜 MB의 저수지와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저수지 게임이라는 그 주진우 기자의 영화에는 캐나다의 어떤 은행인데 그게 주로 MB가 이용하는 은행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 은행이 캐나다에서 아주 대형 은행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인 은행에 속하는 은행인데 MB의 자원외교와 관련되어서 사고들이 여러 가지 계속 터지잖아요. 그런데 그 건들을 다 추적을 해보면 결국 캐나다의 그 은행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베스트라는 자원외교 실패 사례도 캐나다 그 은행과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MB의 자원외교의 돈들이 대체로 다 특정한 캐나다 그 은행과 연계가 있다. 이게 이제 주진우 기자의 이제 얘기인데 지금 이 농협의 캐나다 대출 사기 사건도 그 은행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그런데 아까 이제 수익증권 얘기했잖아요. 수익증권이 그렇게 해서 날려먹는데 재밌는 거는 수익증권을 할 때 캐나다 그 은행의 담당자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담당자를 찾아서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 사고 터졌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담당자는 2008년도
그 전에 취직을 해가지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다음 해에 퇴직하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아주 잠깐 그 은행에 근무했던 직원이고 흔적이 없어요. 그 사람을 추적해 들어갈 수 없도록 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그 은행을 단순하게 피해자, 그 은행도 피해자다 이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는. 예. 그거 뭐 사실 그 은행이야 뭐 빌려주는 사람하고 빌려서 쓰는 사람의 얘기 듣고 그냥 했겠죠 뭐. 근데 그 직원이 그렇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자원외교들이 나중에 쭉 터지는데 요 사건이 최초의 사건이에요. 뒤에 자원외교의 여러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것이 하나의 모델로서 실험된 사건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예. 야,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는 뭐 지금 추측하시는 바로 네. 그럼 이걸 한번 해보니까 이게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되네? 이러고 첫 해서? 작품으로 네. 한번 이렇게 돌려본. 그래서 아까 그 4개의 통장, 네. 돈이 오고 가는 4개의 통장을 제대로 추적을 해보는 것이 그것이 이 사건의 전말을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아닌가. 아니, 그래서 네. 사실은 그 저수지 게임이라는 영화 보면은 주진우 기자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금 흐름 어디로 돈 흘러갔는지 조사해 봐야 되는데 안 한다. 예. 사실인가요? 농협이 전혀 뭐 그런 방면으로 뭐 수사를 의뢰한다든지 뭐 고발을 한다든지 고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아주 소극적이었어요. 일단 농협의 얘기는 뭔가 소송을 하려고 해도 자료가 제대로 없다라는. 아니 일단은 해봐야 알지 뭐 네.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자료 없다 그래요? 그리고 농협이 이제 한국에서는 소송을 제기를 해요. 뒤늦게. 근데 이 사건은 캐나다 현지에서 터진 일이잖아요. 네. 현지의 그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추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나중에 그 대출 담당자한테 4천만 원 추징하는 걸로 이렇게. 대출 담당자 네가 실수했으니 너 4천만 원 내. 끝. 그리고 징계를 받긴 받아요. 받는데 그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되죠. 예. 그래서 이게 다른 금융권 같으면 이런 사건이 터지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넘어가지 않죠. 예. 네. 그런데 그냥 적당하게 하고 넘어가요. 이게 왜 이제 보통 금융기관이 이런 식으로 돈 떼이면 가만히 있지 않냐면요. 한번 돈을 떼먹혔다는 소문이 돌잖아요. 예. 호구 잡혀요. 호구 잡혀요. 호구로 보여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금융 쪽 일을 할 때 보면 이렇게 한번 돈을 떼먹을 위기에 처하거나 떼먹히잖아요. 철저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다른 건으로 대출했을 때도 그 차주 돈을 빌리는 사람이 함부로 못 보게 우습게 못 보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내부 직원들에 대한 징계와 추징은 있었지만 국내 뭐 몇 명에 대한 고소는 있었지만 그 문제가 벌어졌었던 현지에서의 어떤 것들은 소송이 진행되지 않아요. 안 한다. 그리고 농협 내에서 특별 감사를 합니다. 이 건으로. 그 감사를 하고 나서 뭐가 잘못됐느냐도 다 지적을 하고 나중에 끝에 보면은 이걸 가지고 누구를 민형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 하고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은 캐나다 현지 법인의 대표, 그 법인의 한국법인의 대표, 그리고 대출 담당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캐나다 은행의 담당자, 그리고 캐나다 법인의 법률 대리인, 그 차주 쪽 대리인. 이 사람들을 민형사적으로 고소를 해라라고 특별감사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감사 결과에서도 뭐 하라 그랬는데 안 하고 통상적인 금융기관들이 하는 일에 비춰봤을 때도 아무런 대응을 안 하는 거고 그걸 봤을 때는 이 대출 뒤에 뭔가 있다. 그렇죠. 그럴 개연성을 보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농협이 MB의 최측근이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농협 내에 상당한 조직세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최병원이라는 분.
여전히 최원병이었나요? 원병이죠, 원병. 최원병. 예. 그분이 농협의 진짜 그 실세로 많은 걸 장악을 하는데 네. 그 분의 세력들이 여전히 농협에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니냐. 야,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내용을 확인하셨으니까 이번 국감에서 농협 상대로 관련된 뭐 질의나 추궁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는 하고 있죠. 하고 있고 네. 했는데 뭐라 그래요? 그쪽에서는. 중앙회장님은 지금은 최원병님은 아니죠. 아니죠. 네. 아니고 지금 중앙회장님은 호남 쪽에서 이제 지역 농협 회원조합의 조합장을 하시다가 올라온 분인데 네. 이분에게도 아직 이러한 자세한 사항들이 여전히 보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좀 답답한 게 저도 이번에 이제 국감을 하는데 제가 여가부의 2012년 13년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조사해서 예. 공격이라기보다는 질의를 했거든요. 어떤 거냐면 청소년 상담센터인데 사이비가 아니라 예. 사이버 상담센터를 만드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실제로 그 사이버 상담센터가 계약을 체결했던 노트북이라든지 예, 예. 이런 거였던 회사가 3개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하나의 회사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아. 그리고 재택근무를 상담 지원을 했는데 상담 실적이 거의 없어. 그래서 예전부터 이게 국정원 네, 댓글 작업을 사실 이렇게 외곽적으로 지원해 준 거 아니에요? 의혹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제가 막 질의했는데 장관이 잘 몰라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잘 보고를 안 받았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행정부는 대통령과 장관만 맡긴 거죠. 이런 현상들이 국가의 이렇게 주요한 기관들에 아직 그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9년 동안 내부 승진을 거듭했던 분들이 지금 골간을 이루고 있잖아요. 각 부처에. 근데 그분들이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라고 보고하진 않겠죠. 그죠? 자백도 안 하고. 자백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장관님들이 뭐 개인기를 좀 부리시든지 어떻게 아니면 국회와 협조해서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그러니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들은 아니지만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내부 개혁 작업들은 끊임없이 지속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국감 때도 그렇고 아까 이제 4개의 통장 말씀드렸잖아요. 그 통장의 금융 추적을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거를 추적을 뭐 국세청이나 이런 쪽에서 하면 좀 가능하지 않나요? 빠르겠죠. 그래서 이 4개의 통장 번호를 확인해서 공개를 했어요. 네, 제가 갖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 뭐 공개를 했다는 건 뭐 어디다? 갖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죠. 갖고 있다는 사실만 공개했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든 해보시죠. 그러니까 갖고 있으니까 빨리 이걸 해 쫄아라. 쫄아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검찰에서 이 자료를 또 가져갔다고 하니까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빨리 이 4개 통장을 추적을 해라.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 이 얘기도 잠깐 나와요. 농협 전산망이 2011년도에 갑자기 다운이 되는. 네. 그때 이제 북한의 해킹에 의한 것이다라고 내리는데 또 주진우 기자 같은 분들은 아니다. 뭐 전체를 다 다운시켜서라도 뭔가 좀 감춰야 될 것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아직은 그 얘기를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납득하기는 어렵죠. 그게 금융기관에 뭐 몇 시간 다운된 게 아니잖아요. 며칠간 다운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자료들이 특정 부분의 것만 지금 날아가고 복원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리고 농협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수한 금융기관입니다. 사실상 농협은 주인이 없는 금융기관인 것처럼 인식되어져 있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사고가 생겨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결국 지는 사람이 없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 시중은행에서 아까 210억의 그러한 대출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거에 대한 사후 대처는 완전히 달랐을 거잖아요. 근데 이 농협이 말씀드린 대로 이게 주인 없는 금융기관인 그런 성격이 좀 있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 전산이 다운되고 한 이런 그 기괴한 사건이 농협에서 벌어진 것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네. 이걸 들여다보기 시작을 한 건데요. 결국 그 끝은 그 전산 다운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산 다운까지 가고 그러면 참 더 놀라운 사실들이 나올 것 같은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진짜. 아, 예전에 한번 그 머리를 빵 하고 때리는 장면이 하나 나오던데 예. 그것이 알고 싶다가 얼마 전에 방영 예. 공직윤리지원관실 MB 때 예. 그때 민간인 사찰 어떤 기자분이 그러는 거예요. 원충현 수첩이 딱 보도를 자기가 써서 예. 세상이 뒤집어질 줄 알았는데 바로 예. 다음날 연평도 포국 사건이 있으면서 뉴스에 다 사라졌다. 예. 이런 얘기 들는데 왠지 껄쩍지근한 거예요 느낌이. 진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예, 예. 이 또 해킹 또 했는데 또 불길한데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예. 예. 그럼 과연 MB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습니까? 그건 이제 이쪽보다가는 군 사이버 MB가 직접 지시했다. 김관진 김관진 그런 증언 나왔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그게 뭐 대북 차원에서의 뭐 다 뭐 이렇게 또 빠져놓고 공은 또 만들더라고요. 예. 근데 결국 여러 군데서 압박이 계속 들어가다가 보면은 결국 MB는 쓰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포털라인에 MB가 서는 것이 그것이 정의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뭐 저희들이 봤을 때 너무 부지런하게 예. 악행을 저지르셔가지고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우리 김영건 의원님 나와주셔가지고 농협이 어떻게 변질이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정말 이상한 예. 대출이 있었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전혀 수습하지 않는 이상한 예. 뒷수습까지 한번 다뤄봤고요. 그다음에 나중에는 한번 기회가 되면 해킹에 대해서도 한번 하여튼 오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청취자분들에게 해주시죠. 우리 사회가 지난 9년 동안 너무 엉뚱한 곳으로 멀리 나와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느끼는데요. 시간을 가지고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다 함께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여러분들하고 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농민대표 김영건 의원님과 함께 욕심쟁이 MB 농협 21억 대출 사기 사건 다뤄봤습니다. 215억입니다. 210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21억. 그리고 사실 오늘 마지막 부분 잘라주세요. 몰래 라이브요? 네 라이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댓글이 달렸는데요. 댓글 괜찮은 것 좀 봐주시고 소통 조금만 해주세요. 네, 지금요? 네네네. 지금 아니 이거 우리는 라이브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다음 주부터. 아까 편집된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 일단은 올리고 비공개로 전화해서 편집 따로 시킬게요. 아, 그래요? 예. 네. 댓글 올라온 거랑 해서 몇 개만 조금 같이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예. 완전히 당했네요, 저희가. 이 세상을 믿을 수가 없어. 아, 많이들 보시네요. 확실히 박주민 의원 짱이네. 지역 농협 회원으로서 우리가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저거 한번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진짜로. 금융을 들여다본다라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예. 진짜 전문가들이 달라붙어도 그것을 이제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인 관점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큰 흐름을 찾아 나가다가 보면은 또 이제 작은 것까지 찾아낼 수 있으니까. 예. 그렇네요. 여기 보면은 그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아침에 라이브 하려는데 많이 들어오실지가 걱정이다라는 민주정편 TV의 말에 많은 분들이 좀 같이 걱정을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아침밖에 안 되는 건지 저도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협에서 걱정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농협 이미지가 나빠지면은 결국 크게 봐서 그것도 농민들한테 손해가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농협을 바꿔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농협을 혼내야 될 것도 있고 그렇다고 이제 이 과정에서 농협을 등지거나 그런 일들은 이렇게
하지 말아주시고 애정을 가지고 고쳐서 이제 잘 만들어 나가는 쪽으로. 맞습니다. 예. 예.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이 좀 있어요. 예. 지역 농협에서 예. 조합원들의 어떤 그 출자금 그렇죠. 그걸로 운영하는 그 상호금융이라는 예. 것은 굉장히 안정성 있게 운영하기 때문에 적자가 난 적이 없는데 예. 2008년도에 대략 한 3천억 정도 그러니까 손실이 났습니다. 공식적으로 난 건 1,771억에 7억의 마이너스인데 네, 그 정산에서 예. 나눠주는 돈 1,200억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 예, 안 줬기 때문에 대략 예, 3천억. 예. 예. 그것도 피해의 일부분일 것이다. 일부분일 왜냐면 것이다 하고 보는 피해를 거죠. 나눠서 그렇죠. 나눠서 예. 그 장부에 적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질문이 어느 정도 손해를 입었는지 궁금하네요 했는데 예.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예, 예. 라는 말씀 좀 드리고 또 농민분들은 출자금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예. 하시네요. 예. 이런 부분이 좀 훼손된 예. 측면이 있어서 더 안타깝네요. 예. 뉴스 공장에서 나셨는데 자세히 알게 되는 게 저희가 예.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자세히 하는 거죠. 뭐. 예. 뉴스 공장은 거기 워낙 짧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어떠세요? 다음 주는 네. 아예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어차피 공개로 돌려서 다시 예,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예. 많이 당황하셨죠? 그러게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